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이 놀라운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조선 후기의 유산일지 아니면 식민지 경험이나 해방 후 미국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을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전북대학교 특강 자료, 최성환 교수의 조선 정치와 근대에 대한 메모랑 강의록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특히 우리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어쩌면 상식을 뒤엎는 그런 날카로운 분석들이 많아서 저도 무척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조선의 근대 전환 과정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함께 그려보시죠. 우리가 집중할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왜 조선은 스스로 근대 국가로 전환하는 데 실패했는가? 그리고 그 경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핵심 주장은 근대로의 전환이 점진적인 개선이나 개혁이 아니라 이전 시대와의 질적인 단절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마치 스마트폰을 최신 모델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드로이드에서 iOS로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까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오, 그 비유가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어요. 운영체제가 다르면 앱도, 사용 방식도,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근대 국가와 전근대 봉건 국가는 그 정도로 다른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자료는 4가지 핵심적인 단절 지점을 명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첫째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이요? 네, 모든 권력의 근원이 왕이나 하늘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으로의 전환이죠.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감히 옥체를 하던 시대에서 국민이 주인이다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예요. 왕실과 소수 사대부의 특권이 인정되던 집권적 봉건 경제에서 국가라는 하나의 단위 아래 통합된 시장을 지향하는 근대 자본주의로 바뀌어야 했어요. 아, 이건 단순히 성업을 장려하는 수준이 아니군요. 네, 경제를 움직이는 규칙 자체를 새로 쓰는 일이었죠. 정치와 경제, 그러니까 국가의 두뇌와 혈관을 통째로 바꾸는 작업이었군요. 나머지 2가지도 마저 설명해 주시죠. 세 번째는 사상의 단절입니다. 유교 경전이 절대 진리였던 종교적 도그마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성과 과학, 실증을 중시하는 근대 합리주의를 받아들여야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회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던 특권 신분 사회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개인들의 절사체인 보편 시민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이 4가지 모두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국가의 DNA 자체를 바꾸는 과정이었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보통 조선이 서양 문물, 그러니까 총이나 배 같은 기술 도입을 거부해서 뒤처졌다고 배워왔는데 이 자료는 문제의 핵심이 기술이 아니라 조선의 그 운영체제, 즉 성리학 그 자체에 철학적 한계에 있었다고 지적해서 정말 놀랐어요. 네,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가진 통념과 가장 크게 충돌하는 지점일 거예요. 성리학의 목표는 객관적인 세계,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네, 성리학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진리, 도란 삼강오륜 같은 영구불변의 도덕률이었죠. 군주제와 가부장적 질서를 자연의 이치, 즉 천리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게 학문의 목표였던 셈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하늘에서 왜 비가 내리는가 같은 물리적 현상에 대한 질문보다는 군신관계는 왜 올바른가 같은 당위적인 질문에만 집중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강의록에도 객관세계 그 자체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음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학문은 도덕적 진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근대 과학에 발전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없었던 거죠. 자료는 이런 상태를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알 자체에 대한 태도가 다른 무지의 상태라고까지 강하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지의 상태라. 근대적 합리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근본적인 장애물이었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혁군주로 알고 있는 정조나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고종의 노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자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리던데요.
심지어 우리가 조선의 르네상스라고까지 부르는 정조시대의 대역조차 한계가 명확했다고요. 맞아요. 정조의 개혁, 예를 들어 수원 화성 건설 같은 경우는 서양의 과학기술과 실학을 바탕으로 한 놀라운 성과였음은 분명해요. 자료에서도 거중기 같은 서학의 기술과 벽돌 같은 북학의 기술을 용합한 법고 창신, 즉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정신을 높이 평가하죠. 하지만 결정적인 한계는 이 모든 것이 정조라는 한 사람의 천재적인 역량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점이에요. 아, 이건 오늘날의 스타트업에도 적용되는 이야기 같아요. 카리스마 넘치는 창업자 한 명에게 모든 것이 의존하는 회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떠나낸 회사가 흔들리는 것처럼 정조라는 슈퍼 CEO가 사라지자 조선의 개혁 드라이브가 그냥 꺼져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바뀐 게 아니다 보니까 정조가 갑자기 사망하자 개혁의 동력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심지어 정조가 키워오는 강력한 왕권이 역설적으로 외척이 권력을 잡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이후 60년간 이어지는 세도 정치라는 극심한 반작용을 낳는 기반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좋은 리더 한 명의 힘만으로는 시대를 바꿀 수 없다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군요. 그럼 대한제국 시기 고종의 광무개혁은 어땠나요? 어쩌면 근대 국가로 나아갈 마지막 기회였을 텐데요. 이 자료는 광무개혁을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한 결정적 실패 사례로 지적하고 있어요. 개혁의 기본 이념이 구본신참, 즉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구본신참이요? 네, 이건 결국 동도서기론의 변형인데 서양 기술은 받아들이되 황제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보나파르트 군주제를 지향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보나파르트 군주제라면 프랑스의 나폴레옹처럼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황권을 휘두르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겉으로는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려 했지만 본질은 국민 주권이 아닌 황제 한 사람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전제 정치로 회귀하려 했다는 비판인 셈이죠. 아,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서 황제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갖는 전제군주임을 선언한 것이었어요. 잠깐만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서양의 최신 기술을 도입하면서 정치 체제는 오히려 과거로 돌리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건데 그 당시 지식인들은 그 모순을 몰랐을까요? 자료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자료는 그 점을 시대착오라는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이미 세상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정이나 입헌군주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100년도 더 전 인물인 정조식 개혁을 모델로 삼았다는 거죠. 아, 모델 자체가 과거에 머물러 있었군요. 그렇죠. 결국 이 소극적이고 방향이 잘못된 개혁 때문에 1880년대부터 1900년까지 약 20년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됐고 이것이 결국 국권 상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자료는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조선 후기 정치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는 이런 실패담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파 싸움이라고 부정적으로만 보던 붕당 정치를 전형 다른 시각에서 분석한 황극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정말 놀랐어요. 네, 이 황극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당쟁이라고 부르며 부정적으로만 인식했던 붕당 정치를 이해하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어요. 황극은 군주와 신하가 함께 통치하는 군신 공치 체제, 그리고 그 속에서 군주권과 신권이 끊임없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균형을 이뤘던 조선 정치의 핵심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극, 처음 듣는 개념인데 황제가 중심이란 뜻인가요? 그럼 왕권 강화를 의미하는 건가요? 앞서 말한 고종의 보나파르트 군주제와 비슷한 맥락으로 들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자료에 따르면 그 의미는 정반대에 가까워요. 황극은 왕이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 붕당의 의견을 모두 듣는 것을 전제로 해요. 왕은 선수라기보다는 심판에 가깝죠. 아, 심판이요? 네, 누가 더 힘이 세냐가 아니라 누구의 주장이 도덕적 정의, 즉 의리에 더 가까운가에 대한 최종 기준, 즉 표준을 제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최종 판단자로서의 역할이군요. 붕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경쟁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이었던 거네요. 맞아요.
군주는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들의 대립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이 의리의 표준을 제시하며 정치를 이끌었어요. 자료는 이 황극설에 기반한 정치 체제가 17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형태였다고까지 평가하고 있어요. 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나라를 망하게 한 당파 싸움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평가죠. 정말 놀라운 평가네요. 붕당 정치가 사실은 군주 혼자 독주하지도 신하들이 권력을 마구 찬탈하지도 못하게 하는 나름의 정교한 철학적 기반을 가진 정치 시스템의 일부였던 거군요. 물론 그 시스템이 근대 전환기에는 한계를 드러냈지만요. 그렇죠. 그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거예요. 군주권과 신권의 기랑 관계가 만들어낸 독특하고 정교한 시스템이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조선의 근대 전환 과정을 정말 깊이 들여다본 것 같아요. 근대는 점진적 개선이 아닌 근본적인 단절을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성리학이라는 지배 이념이 객관적 세계 탐구, 즉 과학적 사고의 발목을 잡았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또 우리가 위대한 개혁군주로만 알았던 종조나 고종의 개혁이 왜 한계에 부딪혔는지도 명확히 알 수 있었고요. 맞아요. 하지만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죠. 조선이 가졌던 집권적 관료체제라는 전통은 역설적으로 근대 국가 건설의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었다는 점도 중요해요. 자료에서는 조선의 집권성, 관료적 통일성, 합리성 같은 전통이 서구 근대 문명의 방향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전통의 한계를 근대적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도구로 어떻게 극복하고 비판적으로 계승하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을 설명하는 방식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것이 특정 민족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근대 서구에서 시작된 보편적 합리주의를 우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구현해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요. 과거 조선이 중국에서 온 성리학이라는 이념을 정작 본고장인 중국 명청보다 더 모범적으로 구현했던 것과 유사하다는 비유가 참 와닿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 성공은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국가든 근대적 보편 문명을 제대로 학습하고 실천하면 성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거죠. 강의록의 마지막은 이런 비전을 제시해요. 한국이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 현대 세계 체제의 린치핀, 즉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축이 되어야 한다고요. 린치핀, 마차 바퀴가 빠지지 않게 고정하는 핵심 핀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계 질서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는 정말 큰 비전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처럼 단절과 계승이라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딛고선 우리가 세계의 린치핀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